모스크바가 다시 공격을 받았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러시아 군대의 눈을 가리기 위해 왔으며 정중앙을 타격했습니다. 6월 30일 아침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모스크바 지역의 두브나 우주통신센터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곳은 국경 안쪽으로 500km 이상, 수도에서 북쪽으로 약 12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설이 6월 22일 밤에 이미 일주일 전에 공격을 받았고 그 주에 2번이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설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두브나는 러시아 최대 지상 위성 통신 단지입니다. 러시아의 군사 위성을 관리하고 정찰 데이터를 지상으로 내려받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우크라이나 점령군의 활동을 조정합니다. 이는 군대가 전장에서 보고 대화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같은 마을에는 KT-1과 KT-69 순항 미사일을 제작하는 라두가 설계국과 크론슈타트 드론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통신의 두뇌와 전선을 강타하는 미사일의 출처가 나란히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에게 얼마나 큰 전리품인지 그리고 전선에서 어떤 전환점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몇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푸틴의 전체 전쟁 계획은 한 가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전선과의 끊김없는 실시간 연결입니다. 지휘관이 부대의 명령을 내리고 정찰 이미지가 전선에 도달하고 드론이 원격으로 조종되고 포병이 정확한 좌표를 받는 모든 것이 그 연결에 의존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년 동안 러시아는 주로 미국 회사인 스타링크의 네트워크에 그 연결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2월에 스페이스X는 점령 지역 전역에 무단 스타링크 단말기를 차단했고 전선에 있는 70만 명 이상의 전체 점령군은 하룻밤 사이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 결과는 현장에서 참혹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실시간 비디오와 안전한 통신을 잃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부대들은 냉전 시대의 라디오로 돌아갔다. 우크라이나는 즉시 그 틈을 이용했다. 총사령관 시르스키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4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탈환하고 8개의 정착지를 해방시켰으며 이는 2년 반 만에 가장 큰 성과였다. 그렇다면 푸틴의 손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군사위성과 이를 운영하는 지상기지들. 그중 가장 큰 것은 두브나입니다. 스타링크가 사라지자 그것은 군대가 여전히 의지하던 마지막 큰 눈이었고 우크라이나가 그 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그것은 무엇보다 정찰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점령 부대의 활동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부대 간 통신, 전선으로 내려오는 정찰 데이터, 드론 연결, 전체 작전 조정, 이 모든 것이 이러한 노드를 통해 전달됩니다. 현대 전쟁에서 군대에 위성을 제공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위성에서 데이터를 올바른 지휘관에게 빠르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두브나는 데이터가 분배되고 위성이 명령을 받는 두 번째 기능의 중심에 위치하며 우주의 눈과 지상의 군인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스타링크가 끊긴 후 러시아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체 위성 네트워크였습니다. 이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푸틴의 남은 백업 눈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방어된 시설이 어떻게 공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푸틴은 모스크바와 이 통로에 대공 방어를 집중시켰습니다. S-400, 판치르 배터리, 수백 개의 위치. 그러나 저렴한 드론들이 낮게 무리를 지어 도착하여 그 방어막을 포화시키고 우크라이나는 군의 설명에 따르면 수도로 가는 통로를 열기 위해 브리안스크 주변의 레이더를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날 밤 419대의 드론이 격추되었다고 보고되었지만 중요한 몇 대가 목표에 도달했다면 나머지는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수도 아래의 땅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번 공격이 진정으로 중요한 이유는 단지 두브나 때문이 아닙니다. 두브나가 우크라이나가 몇 달 동안 엮어온 사슬의 마지막 연결 골이라는 점입니다.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대를 밀어내고 2월에 스타링크가 끊겼을 때 열린 틈에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 후 남쪽에서 4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확보하며 2년 반 만에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키이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도권을 잡고 전쟁을 러시아 깊숙이 끌고 갔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방어하는 쪽이 아니라 전쟁의 속도를 조절하는 쪽이 되었습니다. 전선과 점령군에 보급하는 중요한 물류 경로를 압박하고 크림반도를 내부에서 포위하고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6월 26일에 반도의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경제 전선도 열었습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에 연료를 공급하는 정유소를 공격하여 모스크바의 최대 정유소부터 사라토프와 야로슬라블까지 타격을 주었고 러시아를 연료 부족 상태로 몰아넣어 전쟁 기계의 동맥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강요하기 위해 시작된 40일 작전의 첫 며칠 동안 6월 마지막 주에 두브나의 차례가 왔다. 그래서 왜 두브나인가? 그리고 왜 지금인가? 간단하다. 그 시설이 존재하는 한 이 모든 우크라이나 계획은 반쯤 완성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위성을 통해 육로 회랑, 정찰눈, 지휘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한 지상에서 한 가지 방식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을 돌파하고 물류를 차단하고 연료를 고갈시켰습니다. 남은 것은 러시아 군대가 여전히 볼 수 있는 하나의 큰 눈이었습니다. 두브나는 그 그림의 마지막 빠진 조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격은 평범한 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을 완성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좋은 소식은 상상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이렇게 2월에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지휘와 통제입니다. 위성 연결이 약해지면 러시아 부대의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정찰 데이터가 늦게 도착하며 전선 부대는 조정되지 않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상명하달식 강력히 중앙 집권화된 지휘 구조는 그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전방에서의 적시 데이터 없이는 상급 본부가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포격을 요청하고 탄착을 조정하는 전방 관측자나 드론 운영자도 빠르고 안전한 연결이 필요합니다. 약화시키면 포격이 늦어지고 목표에서 벗어납니다. 현대 전쟁의 킬체인의 모든 연결 고리, 목표를 보고 전달하고 공격하는 것이 그 연결에 의존합니다. 하나의 연결이 끊어지면 전체의 체인이 느려집니다. 바로 그런 일이 2월에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페도로프에 따르면 적의 드론 피드가 11배 감소했고 탐지와 반응 사이의 간격이 러시아에 치명적이었습니다. 둘째, 후퇴. 자체 위성 네트워크도 부담을 받으면서 러시아는 도청 가능한 라디오와 더 조잡한 채널로 돌아가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신호 정보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2월에 러시아 지휘관들이 공개 주파수로 계획을 방송할 때 한 우크라이나 정보 전문가는 그들이 때때로 하루 전에 그것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대의 가장 비밀스러운 명령이 적의 귀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셋째, 드론 파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공격 드론을 그 위성 링크를 통해 조정했습니다. 링크가 약해지면 2월처럼 그 포격의 속도와 정확성이 모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데이터 흐름입니다. 중요한 지역의 정찰 및 통신 트래픽이 지연되면 군대는 목표를 늦게 보고 늦게 공격하게 되며 이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이미 연료와 물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정유소가 불타고 크림반도가 차단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위기는 서로를 악화시킵니다. 연료가 없는 호송대는 보급을 지연시키고 시야가 가려진 정찰은 목표를 놓치며 막힌 지휘 체계는 둘 다 악화시킵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략의 본질입니다. 위성 통신의 두뇌에 대한 타격은 그 논리에서 가장 새롭고 정교한 연결고리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뉴스 자체가 아니라 그 아래의 체스 움직임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 보도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하세요. 여기서부터는 확실한 지식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계획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보도에서의 가능성 있는 움직임을 읽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군사 논리는 오래되고 단순합니다. 주요 움직임 전에 적의 눈을 가립니다. 공격이나 포위가 계획되고 있다면 첫 번째 임무는 그 지역을 감시하는 정찰 및 조정 체인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방어자가 눈이 먼 동안 공격자는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각 지역별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쪽에서는 무대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2월의 성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크림반도를 향해 뻗어있는 통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도로 이어지는 동맥이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리히우와 훌리아이폴레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그 기세는 둔화되고 있다. 러시아의 남쪽 눈이 다시 어두워진다면 우크라이나가 2월에 얻은 거리의 2배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이는 크림반도의 포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파열은 익숙한 순서로 전개됩니다. 눈이 먼 방어는 먼저 정찰에서 뒤처지고 그 후 방역에 너무 늦게 반응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소규모 그룹으로 침투하여 위치를 잡고 탈환한 각 마을은 다음 마을로 가는 문을 엽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2월에 8개의 정착지가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전선은 동부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봄, 여름 공세의 중력 중심은 도네츠크 중심부의 요새 벨트인 크라마토르스크, 코스티안티니우카 방어 벨트입니다. 그러나
ISW의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는 여기서 정체되었습니다. 도시로 침투할 수 있는 병력 수는 약 100명에서 150명 사이이며 모스크바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깃발 개양 영상으로 성공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에 걸쳐 짜여진 요새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우주에서 조정되는 공세가 눈이 멀게 되면 이 러시아의 주요 노력은 완전히 멈출 수 있습니다. 포크로프스크에서는 상황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러시아는 이 도시를 2026년 초에 점령했지만 2025년 12월 이후로 서쪽으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물류 연결 지점을 확보했지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이 먼 정찰 네트워크는 그 자물쇠를 여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북쪽으로 리만과 쿠피안스크 하르키우 축을 따라 러시아는 크리바루카와 흐루슈키우카 같은 지점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응수합니다. 리만선에서 국경수비대 부대가 러시아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여러 대의 포병 장비를 파괴했습니다. 위성 감시가 약해진 러시아의 진격은 이러한 괴롭히는 침투조차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느 분야를 보든 상황은 같습니다. 러시아의 움직임은 이미 그들의 조정의 한계에 있습니다. 그 조정을 돕는 눈이 다시 어두워지면 2월의 장면이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재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이점은 도달 범위입니다. 러시아의 정찰 위성 데이터가 약해지면서 러시아 영토 깊숙이 있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조기 경보도 약해집니다. 즉, 위성의 두뇌를 타격하면 다음 깊은 공격이 더 쉬워집니다. 다른 위성 센터, 정유소, 미사일 및 드론 공장. 이는 자기 강화 루프입니다. 모든 사각지대는 다음 공격 앞에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그 외에도 모스크바와 이러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는 전선에서 방공을 철수해야 하므로 깊은 공격은 러시아의 전선 방어도 약화시킵니다. 여기에 외교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 40일 작전은 동맹국의 여름 정상회담과 8월 4일을 향해 진행됩니다. 러시아가 가장 약하고 우크라이나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러시아 군대의 위성 눈을 가리는 것이 그 그림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두 분야에 대한 공격이 진정으로 중요해지는 이유는 그 효과가 그 전선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타격은 러시아 전체 군대,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 국가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현역 군인은 대략 150만 명입니다. 그들 중 70만 명 이상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있습니다. 나머지 약 80만 명은 주둔지, 전략사령부, 물류라인, 외딴 지역을 통해 전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두 분야는 전선의 부대뿐만 아니라 이 전체 분산된 군대와 관련된 국가위성 노드입니다. 러시아처럼 광대한 나라에서 발트해에서 태평양까지, 북극에서 흑해까지 지상 통신이 희박한 곳에서는 부대, 함선, 항공기, 전략 자산이 동일한 군사 위성 기반망을 사용합니다. 공군, 지상군, 해군 모두 그 기반망을 이용하며 두 분야는 그중 가장 큰 지상 허브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부문의 무정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군대의 신경망에 관한 것입니다. 참회에 있는 병사와 모스크바의 본부가 같은 눈을 공유합니다. 요컨대 이론적으로는 15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군대를 눈멀게 할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부분은 수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요점은 이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방어되는 수도로 여겨지는 이 지역의 시설이 언제든지 우크라이나가 선택할 때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렘린의 진정한 악몽입니다. 시설은 수리할 수 있지만 한번 깨진 불가침의 감각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수년간 전해온 후방은 안전하고 수도는 손댈 수 없으며 군대는 무적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무너지고, 이는 크렘린이 전체 전략을 재고하도록 강요합니다. 어디에 대공방어를 집중할지, 어떤 시설을 더 깊이 이동시킬지, 전선에서 자원을 철수할지 여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결국 수도의 문턱에 있는 이 눈조차 공격당할 수 있다면 후방의 어떤 것도 진정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손댈 수 없는 상태의 종말 외에도 푸틴은 더 기술적이고 조용한 걱정도 있습니다. 이 눈을 교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 손상된 32m 거대 안테나는 러시아산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NEC가 건설했으며 이 단이란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러시아의 우주 부문이 서방 기술에 얼마나 의존해 왔는지를 요약합니다.
일부 평가에 따르면 2014년 이전에 러시아 위성 함대의 전자 부품 중 42%가 수입되었고 최신 지로나스 위성의 방사선 경화 부품 중 최대 90%가 해외에서 왔습니다. 2022년 제재는 그 의존을 위기로 바꾸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의 첨단 부품 공급이 대부분 중단되었습니다. 러시아는 국내 생산과 중국을 통해 격차를 줄이려 하지만 둘 다 문제가 있다. 국산 부품은 성능이 낮고 중국산 부품은 대부분 군사 우주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실제로 러시아 최대 위성 운영자는 2024년 중반까지 영향을 받은 외국 부품의 약 60%만 현지화했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그 첨단 장비를 교체하는 것은 간단한 수리가 아닙니다. 서방에서 구매할 수도 없고 같은 품질로 제작할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약속도 공중에 떠 있습니다. 러시아의 스타링크로 불리는 라스베트 별자리의 첫 실험 위성조차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푸틴의 첫 번째 공포가 그의 눈을 잃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그것을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물론 이 타격을 한동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유와 국가 역량이 있으며 일부 기능을 다른 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부하가 이동할 백업 센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두부나 며칠 전 블라디미르 지역의 또 다른 곳이 타격을 받았고 수리는 공격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설이 일주일에 2번 타격을 받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물론 이 전쟁은 양쪽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날 밤 모스크바 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들도 목숨을 잃었고 크렘린은 이를 키이우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이 캠페인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측면입니다. 하지만 군사적 상황은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이 아니라 전선을 감시하는 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월에 한 미국 회사의 단일 결정이 2년 반 만에 가장 큰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번에는 러시아의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그 같은 실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분명합니다. 2월에는 버튼을 누른 사람이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이번에는 500km 범위의 우크라이나 드론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공격인가요? 아니면 다음 큰 움직임을 위한 조용한 준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